수목 금 매일 술을 안 드신 날은 저희 손가락 아니 발가락까지 합해서 그 안에 들까 말까고요. 각 명절 때마다 한 500, 600 정도. 500이요? 네. 사부동에 사는 거죠. 회장 사모님이 하는 회사죠.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다섯 번을 주거나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풀어주는 게 보고 너무 허망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허이루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에서는 유독 대기업 총수들에게 관대한 우리 사법체계의 현실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박진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 네. 지난달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들끓었어요. 네, 서민들에게는 엄격하기만 한 사법 시스템이 재벌 앞에선 더없이 관대하기만 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회장님들 이야기에 앞서서 최근 세간의 관심을 피해 검찰이 면죄부를 준 한 회장님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누굽니까? 네, 태광그룹의 이호진 전 회장입니다. 이 태광그룹의 이호진 전 회장이라면 이 황제 보석으로 유명한 그분 맞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계열사에게 김치, 뭐 또 와인 이런 걸 강매한 걸로 고발당하기도 했잖아요. 네, 이호진 전 회장이 연루됐던 바로 그 김치 와인 사건. 검찰이 최근에서야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회장님만 쏙 빠져나갔습니다. 1950년 세워진 태광산업은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1970년 초 흥국생명을 만들어 금융업까지 발을 넓혔고 1980년대 본격적인 전자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1990년 후반에는 케이블 방송 등 미디어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계열사만 19개, 자산 규모가 8조 7천억 원이 넘는 재계서열 49위의 그룹입니다. 태광의 최대 주주는 이호진 전 회장. 2004년 회장 자리에 오른 뒤 기업 규모를 급성장시키는 수완을 보여줬지만 2010년 비자금 문제가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그러자 수사를 피해 네팔로 해외 도피에 나섰다가 닷새 만에 귀국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수천억 원 비자금 조성 인정하십니까? 티브로드 정관계 로비 인정하십니까? 결국 검찰에 구속된 이 회장의 혐의는 회사 돈 400억 원 횡령과 법인세 9억여 원 포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구속된 지 63일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간암으로 간 35%를 절제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집과 병원만 오가겠다며 풀려난 간암 환자. 이후 재판도 보석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이 자주 등장한 곳은 강남의 술집들이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3년 전 병보석 중인 이 전 회장이 밤마다 술 담배를 하며 유흥을 즐겼다는 사실을 집중 보도한 바 있습니다. 월화 수목 금 매일이요. 술을 안 드신 날은 저희 손가락 10손가락 아니 발가락까지 합해서 그 안에 들까 말까고요 아마. 취할 때까지 드세요. 이른바 황제보석이라며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호진 전 회장은 다시 수감됐습니다. 2011년 병보석으로 풀려난 지 7년 8개월 만입니다. 그 사이 진행된 재판.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 6개월, 벌금 20억 원은 최종 재판에서 징역 3년, 벌금 6억 원으로 감형됐고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과 구속, 보석이 반복되는 동안 이호진 전 회장의 재산은 3배나 늘어 1조 6천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의 최종 판결 재판을 며칠 앞둔 2019년 6월 태광그룹 총수 일가와 계열사가 연루된 또 다른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른바 김치와인 강매 사건. 태광그룹은 2013년 계열사인 티시스가 운영하는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갑자기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아예 인근 공장에서 매년 수십 톤씩 생산했습니다. 대량 생산한 김치는 어디에 팔았을까? 마트도 홈쇼핑도 아닌
태광그룹 19개 계열사에 골프장 김치가 팔려나갔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복리후생비 등 회사 돈으로 김치를 사들인 뒤 직원들에게 성과급이라며 김치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네. 명절 선물로 일단 뿌렸죠. 그리고 각 사업부에게 기부 지시를 했어요. 기부는 사회복지단체죠. 김치 가격은 10kg당 19만 원. 시중 김치보다 최고 2~3배 비쌌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담근 골프장 김치는 512톤, 9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계열사와 하청업체에 와인도 강매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명절 때마다 하나 500, 그 정도? 500~600이요? 네. 와인 리스트가 와요. 그 중에서 이제 사업부에서 사는 거죠. 저 회장님 사모님이 하는 회사죠. 와인을 판매한 회사가 벌어들인 돈은 46억 원. 이 와인 판매사는 김치를 만들어 판 티시스의 자회사였고 대표는 이 전 회장의 부인이었습니다. 또 티시스는 이호진 전 회장과 아들, 딸과 아내 등이 100% 지분을 갖고 있던 가족회사였습니다. 김치와 와인 매출이 늘면서 티시스는 2015년 25억 원, 그 다음해에는 108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했습니다. 김치 와인 판매 이익을 고스란히 총수 일가가 챙겨간 셈이 된 겁니다. 모두 이 전 회장이 병보석으로 나와 활동하던 시기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김치와인 사건이 발생했던 그 당시에 14년, 15년도에도 그룹 관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산병원에서 임원들을 접견하는 모습은 제가 직접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시로 임원들을 접견을 하고 경영 관련 그리고 뭐 법무 관련도 물론 포함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룹 전반에 대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구조가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호진 전 회장은 횡령 혐의가 드러나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태광그룹의 조직 하나가 신설됐습니다. 삼성의 미래전략실 같은 경영기획실. 각 계열사에서 감사와 법무, 대관 인력들을 대거 끌어모아 그룹 컨트롤 타워의 위용을 갖췄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은 그룹의 2인자인 김기유 실장이 맡았습니다. 골프장 김치를 생산한 계열사 티시스의 대표가 바로 김기유 실장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전 회장이 은둔의 경영자로 실력 행사를 하며 경영기획실을 통해 계열사를 관리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경영기획실을 통하여 그룹 경영을 사실상 통괄하는 구조하에서 전 계열사를 동원하여 공정위는 이호진 전 회장과 김기유 실장을 불공정하게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가 고발한 지 2년이 지난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의 고진원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공정거래조사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이 김치 거래로 인한 재무 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거래에 관해 지시 또는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기유 실장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의 관여 없이 김기유 실장이 모두 알아서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 겁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 스트레이트는 이 전 회장 고발 이유가 담겨 있는 공정위의 전원회의 의결서를 입수했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인 김기유가 이호진에게 태광그룹의 주요 경영 이슈,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이호진은 관련한 주요 결정 지시사항을 직접 전달하였다. 취재진은 이호진 전 회장 측근으로 일해왔다는 그룹 내 핵심 관계자를 통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사진들입니다. 김기유 실장이 이호진 전 회장 자택으로 서류를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김치와인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 2015년 6월에 이호진 회장 자택 앞에서 서류 봉투를 들고 포착된 경영기획실장의 모습입니다.
김기우 실장이 이 전 회장 집에 수시로 드나들며 업무를 보고해왔다는 주장입니다. 하루에 최소 그러니까 만남, 회동의 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이 사이에 본인한테 배당이 나오고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개인 회사의 수입 부분을 보고를 안 했다라는 거는 도대체 5시간, 6시간을 일주일에 2-3번씩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전 회장은 김기우 사장과 매주 2-3차례씩 밖에서 식사를 하고 술도 많이 마셨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무조건 밖에서 드시죠. 그리고 이제 식사하시고 나면 뭐 2차, 3차까지도 가시니까. 김기우 사장이랑 만났을 때는 술을 거의 많이 드세요. 거의 만치 정도. 차에서 못 내릴 정도니까요. 얻고 올라간 적도 있는데요. 이 전 회장과 가족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어 개인 회사와 마찬가지였던 티시스. 그룹 계열사가 총동원돼 회장님 회사에 김치와 와인을 사주는 일을 회장님만 정말 몰랐을까? 스트레이트는 당시 경영기획실 책임자였던 김기우 사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호진 회장한테는 전혀 뭐 보고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뭐 사소한 일까지 보고할 이유는 없는 거죠. 주식회사를 만들면 대타회사들이 업무 임을 받아서 하는 거지. 주주한테 어떻게 일일이 매번 보고를 합니까? 그 당시에 뭐 수시로 그 사택, 회장님 사택에 이제 드나드시고 했던 사진도 있었잖아요. 글쎄요. 그 당시에 이제 업무 보고하시고 뭐 그랬던 건 아니에요? 글쎄요. 그런 업무를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김기우 사장은 몇 년 전 티시스 사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태광그룹에서 법률 자문을 받으며 재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만 쏙 빠져나간 검찰 수사. 시민단체가 다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내고 항의했지만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있어야만 이 기소가 가능하고 처리가 가능한데,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 김치 다 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이미 거기 있는 전산 자료하고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 떼돌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싹 갈아버렸어요.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사라져 기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태광그룹은 김치와인 사건으로 이 전 회장이 사익을 부풀렸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현재 관련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계열사의 김치 와인을 강매한 회사가 100% 회장님 회사잖아요. 네. 그런데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회장님은 몰랐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최측근이 수시로 보고도 하고 술도 함께 마시고 했는데 이 얘기만 쏙 빼놓고 안 해주었다. 이건 좀 납득이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전형적인 총수 일가의 꼬리 자르기 수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건 2년간 수사한 검찰의 결론이 증거가 없다. 증거를 못 찾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봐주기 수사를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난 태광그룹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회사 내 컴퓨터가 어디론가 옮겨지는 걸 본 적이 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또 회장님만 쏙 빠져나가는 모양새가 됐군요. 그런데 이 전 회장 연루된 사건이 또 있다면서요? 네, 몇백억 규모의 차명 주식 문제인데요. 세금 포탈 의혹까지 결부된 문제인데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습니다. 스트레이트는 태광그룹 핵심 계열사인 태광산업의 주주 명부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명부에는 72명 주주들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들 주소가 모두 똑같습니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161의 1, 바로 태광산업의 본사 주소입니다. 마치 누군가 똑같이 나눠주기라도 한 것처럼 158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49명입니다. 보면 다 장충동 일가 여기에 보면 주소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 또 주식도 똑같은 것도 많잖아요. 예전에 이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한국생명이나 태광그룹에 뭐 임원했던 직원들도 있고요. 사실은 이호진 전 회장이 선대 회장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건데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차명 주식들입니다. 명부에 이름을 올린 퇴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당시에 주식 받으셨을 때 회장 주식인 거 아셨어요?
그것까지는 몰랐었죠. 우리 사주 배정 받은 거라고. 이 전 회장의 차명 주식에 대해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지속되자 2019년 4월 태광그룹은 깜짝 발표를 내놓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 주식이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나선 겁니다. 바로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을 2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재판에서 선처를 바라기 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결과 형이 3년으로 깎인 게 아닌가라고도 저희들은 의심하죠. 드러난 차명 주식 규모는 약 15만 주. 이호진 전 회장이 원래 갖고 있었다고 신고한 태광 주식과 합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규모입니다. 차명 주식이 드러나자 공정위는 올해 1월 허위로 주식을 신고한 혐의로 이호진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김민영 부장검사가 맡고 있는 공정거래조사부는 이호진 전 회장을 약식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식 기소는 검사가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해 약식으로 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차명 주식에 대한 처벌은 벌금 3억 원으로 종결됐습니다. 일반 국민은 벌금 한 500만 원 정도만 넘어가도 검찰이 약식 기소 안 하고 정식 재판 청구를 하거든요. 벌금이 3억이면 상당히 센 건데 이게 지금 첫 번째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재판을 받았으면은 정말 실형도 선고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검찰 단계에서 그냥 재판도 안 넘기고 약식 기소 벌금으로 끝냈으니까 그건 봐주기라고 볼 수도 있죠. 문제는 차명으로 상속받은 주식에 대한 세금입니다. 1996년 선대 회장이 사망할 당시 태광산업의 주가는 40만 원 선. 차명으로 상속받은 주식 규모가 당시 시세로만 따져도 600억 원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상속세는 36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선대 회장이 죽으면서 그 주식을 다 자신이 상속받으면은 상당한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상속세를 탈세하기 위해서 임직원 이름으로 주식을 이제 돌려서 마치 상속의 재산이 줄어들게 보이게 만들어서 상속세를 탈세하는 경우가 많고, 상속받은 주식을 23년 동안 숨겨왔던 이호진 전 회장이 상속세는 제대로 낸 거냐고 태광그룹에 물었습니다. 태광그룹은 이미 2011년 세무당국에 차명 주식을 신고했고 그때 상속세를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를 낸 거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1996년에 태광그룹 선대 회장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로부터 이제 15년이 지났으니까 더 이상 이제 상속세를 과세할 수도 없는 현행법으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혹은 또 있습니다. 당시 차명 주식을 신고해 상속세를 다 냈다면 왜 그 시점에 이호진 전 회장 명의로 되돌려 놓지 않았던 걸까? 시민단체들은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계속 피하려던 거 아니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현행법상 상장회사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를 넘어가야 공정위의 감시 대상이 됩니다.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지 그 감시할 기업을 가리는 기준이 총수 지분율 30%인 겁니다. 자기 지분의 30%를 넘기지 않으려고 태광 이호진 회장 같은 경우는 차명 주식 보유를 그대로 하지 않았나라는 의심도 해보는데 그게 합리적인 거죠. 2019년 차명 주식을 실명화하기 전까지 이호진 전 회장의 태광산업 지분율은 15%에 불과했습니다.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도 30%에 미치지 못했고 이 때문에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감시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겁니다. 올해 초 공정위가 발표한 조사 자료에도 이 같은 문제가 적시됐습니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약 26%에 불과해 사익 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태광그룹은 지난 2018년 정도경영위원회를 만들어 탈법, 위법 경영 활동을 사전에 막고 새로운 기업 문화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차명 주식 관련 의혹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도 경영을 한다라면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한번 다 인정을 하고 반성하고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게 어떤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로 개선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차명 주식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태광그룹은 오해를 살 수 있는 대주주 지분은 이미 2018년 무상증여로 전부 해소했으며 이후 어떠한 위법 사항도 없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차명 주식에 대한 세금을 스스로 납부를 했는데 그게 얼마인지는 밝힐 수가 없다. 야, 이거 좀 믿음이 안 가는데요. 네, 이호진 전 회장 측의 주장대로 상속세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과연 36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정말 다 냈냐는 겁니다. 네, 이 상속세가 그만큼 부담이 되니까 그 돈을 좀 아끼려고 차명으로 관리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세금을 거둔 국세청은 뭐라고 합니까? 네,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국세청이라도 좀 시원하게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이호진 전 회장도 그렇습니다만은 지난달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사법특혜 아니냐 이런 비판이 거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석방도 논란이지만 경영 일선에 복귀한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가 또 다른 편법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무슨 이야기인지를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재수감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7일 만에 출소했습니다. 최종 확정된 형기 2년 6개월에 60%를 겨우 넘긴 상태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비난과 옹호가 뒤섞이면서 구치소 앞은 한때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부회장은 몸을 낮췄습니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그룹 승계 문제를 청탁하면서 회사 돈으로 뇌물 86억 원을 건넨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관례상 가석방 요건으로 여겨지던 형기의 70%도 안 채운 채 더구나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해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풀려난 겁니다. 이런 조건에서 풀려난 경우는 1%도 안 된다. 이재용을 위한 특혜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여론이 비등하자 청와대까지 진화에 나섰습니다.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입니다.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가석방 12일 뒤 삼성그룹은 마치 준비라도 해둔 것처럼 24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내놓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에 투자하고 신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는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1년간 옥살이를 하던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방된 지 6개월 뒤 역시 삼성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향후 3년간 180조 원을 신규 투자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속가면에서 검증된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석방과 보훈이 짜맞춘 것처럼 반복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취업 제한 위반 문제입니다. 이 부회장의 경우 형 집행이 끝나는 내년 7월 이후 5년간 삼성전자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횡령 배임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범행 관련 업체에 한동안 취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회장은 구치소를 나선 직후
삼성 사옥을 찾아 논란을 키웠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경영진을 만나 업무 보고를 받고 각 사업 부문별 간담회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발표한 240조 원 투자 계획. 시민단체는 사실상의 경영 복귀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규칙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삼성그룹 투자 고용 방안 등을 발표하는 등 곧바로 경영에 복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 취업 제한을 위반하였습니다. 취업 제한을 개의치 않는 이유는 뭘까? 삼성이 쥔 패는 바로 미등기 무보수 임원인 이 부회장의 현재 직위입니다. 급여를 받지 않는 비상근 임원인 만큼 취업을 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의 해석도 삼성의 이런 행보에 힘을 실어주기 충분했습니다. 미등기 임원으로서 이사에 참여하지 않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 이사회에 참석 못하는 미등기 임원이니까 중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240조 원의 그룹 투자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기사화까지 되면서 법무부의 해석은 무색해졌습니다. 사법 정의를 지켜야 될 법무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대변인이 된 듯이, 오히려 방패막이가 된 듯이 취업 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대놓고 지금 엄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등기 무보수 임원이니까 경영 활동을 해도 괜찮다는 논리. 야, 이거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네, 원래 법 취지가 횡령이나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들의 경영 활동을 금지하자는 건데 이런 해석이라면 재벌 총수들은 앞으로도 다 빠져나가겠죠. 그러게요. 봐주기식 법 적용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되던 날 또 다른 회장님이 함께 가석방이 되면서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입니다. 앞서 20억 원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적이 있어서 유전 보석, 무전 구속이라고 입길에 올랐던 분인데요. 이번엔 슬그머니 가석방까지 된 겁니다. 백발의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서울 남부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논란에 가려 큰 주목을 받지 않은 채 가석방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가석방이 특혜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수사는 2018년 1월 본격 시작됐습니다. 수백억 원의 회삿돈 횡령 배임과 공공임대주택 사업 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회장은 2018년 2월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비자금 조성하고 횡령 혐의 그리고 아파트 부실 시공 혐의들 다 인정하시나요? 성실하게 답변할 것입니다. 특히 부영의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주민들도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 시골에 왔냐? 예? 집은 부실하게 지어놓고 건축 원가만 부풀려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빗발쳤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이어온 재판.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형이 절반으로 감형됐고 지난해 8월 최종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이 회장의 혐의는 다양합니다. 이 회장은 개인 책을 출판하겠다며 계열사 돈 246억 원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업체에 구체적 검토 없이 계열사 회사 돈 약 45억 원을 빌려준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또 이 회장의 매제인 이남영 전 부영그룹 사장이 내야 하는 벌금 100억 원과 종합소득세 등 약 20억 원을 회사 돈으로 대신 내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임대주택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회장이 횡령, 배임 등으로 사용한 회사 돈은 약 520억 원. 개인 자산만 2조 원이 넘는 재력가인데도
회사 돈을 마치 개인 돈주머니에서 뺐을 듯한 겁니다. 여러 회사를 사실상 자기 소유물처럼 이제 생각을 하고 이 회사 돈을 쌈짓돈처럼 쓴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가석방 대상이 되고 이제 석방이 된다면 결국 국민들이 느끼기에 아, 돈 많으면 중간에 나오는구나. 이런 잘못된 또 신호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거죠. 이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도 수차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우선 2018년 구속되고 160여일 만에 보석금 20억 원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이른바 황제보석.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 회장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보석 상태에서 받은 1심 재판. 이중근 회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보석 결정을 유지해줬습니다. 말은 징역형이었지만 이중근 회장의 삶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던 이 회장의 대외 활동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오늘 대한노인을 방문해 주신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님과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노인회장을 맡으면서 전국 240개 넘는 지회에 자신이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 서명지를 돌려 묻지마 서명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모르지. 제목만 읽어보고 대충 저기 했지. 그걸 누가 세세히 기억을 하나? 2심에서 절반으로 감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이 회장. 법정에서 구속돼 수감된 이 회장은 이번에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해 한 달간 밖에 나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석방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사실은 이중근을 가석방해 줄 거라는 건 저희들이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워낙 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과도 없었기 때문에 가석방을 해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나올 때도 뭐 사과 한마디 없었고 그렇게 풀어주는 거 보고 너무 허망하더라고요. 이 회장은 지난 2008년에도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이 회장은 형 확정 2달 만에 8.15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인 사면에 대해 투자심리 위축을 감안한 결단이라고 명분을 댔습니다. 이번에는 이 회장의 가석방 사유가 공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중소기업들이 만일 자기 기업에 그런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를 그 기업 대표가 했다면 적어도 한 10년 이상 받을 텐데 형을 다 살기도 전에 이제 가석방으로 풀어주다 보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제 사회적인 이제 냉소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재판을 받는 도중에는 고령이다, 또 뭐 방어권을 보장해준다 하면서 보석으로 풀려나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요. 또 이 형이 확정돼서 복역을 하는 경우에도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하면서 형 집행정지로 또 나와 있고, 아 이게 일반 국민들도 가능한 겁니까? 네, 그것도 모자라서요. 형기를 다 채우기도 전에 가석방이다, 특별 사면이다 하면서 풀어주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재벌에 대한 법 적용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조 5천억 원대 분식 회계를 벌였던 SK그룹 최태원 회장. 286억 원 횡령과 2,800억 원대 분식 회계 혐의를 받았던 두산 일가. 1,0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던 현대차 정몽구 회장. 200억 원대 횡령과 배임으로 기소된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범죄 종류와 액수도 천차만별이지만 이상하게 법원의 판결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른바 3호 법칙.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형 집행은 미룬다는 집행유예 판결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을 초과하면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대기업 관련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를 위해 형량을 3년 이하로 억지로 꿰맞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재벌들은 이런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지 않거나 항소심을 통해 감옥에 갔다가도 풀려났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양형 사유를 들어서 감형을 해줍니다. 결국은 다 풀려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한 번 정도는 어련히 겪는 거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한보그룹의 정태수 회장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분도 사실은 암에 걸려서 나중에 형 집행정지가 됐고요. 사모법칙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최근에는 양상이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실형이 나오기는 하는데 봐주기는 매한가지라는 게 시민단체의 비판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법원이 집행유예를 쉽게 안 해주고 이제 실형을 선고를 합니다. 근데 실형을 선고하면 중형을 선고를 해야 되는데 형을 깎아줘야 되니까 준법감시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걸 이유로 해서 이제 형을 이렇게 감형해주는. 그래서 한 5년, 10년 받아야 될 것들이 이제 한 뭐 2년 6개월 정도를 받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 달걀 18개를 훔쳤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40대. 또 배달 오토바이에서 4만 원짜리 보쌈을 훔쳤다가 걸려 구속된 50대 노숙자. 서민들에게 법의 잣대는 엄격하기만 합니다. 특히 가석방의 기회를 잡는 건 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석방을 심사할 때 기준이 있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평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가석방을 그렇게 긴 기간으로 이제 받는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이 수없이 반복되는 건 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검찰과 법원, 그리고 정부가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법 자체의 문제보다 집행하는 단계에서 검찰이나 법원이 구형과 선고량이 너무 낮다는 거고요. 법에 형량을 더 조절을 하거나 작용 범감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은 법은 만들어 놓고 집행을 제대로 안 하니 우습게 보는 거죠. 유독 재벌에게만 관대한 법 집행. 수십 년째 고쳐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스트레이트는 그들만의 봐주기 카르텔이 깨지는 그날까지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추석 한 주 쉬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56번째 시간입니다. 네, 진행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고요. 그리고 우리 취재기자 박진중 기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세욱 팀장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또 스트레이트 후에 자리를 채워주신 현영준 데스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남상호 데스크에 이어서 데스크 분들도 이렇게 한 번씩 나와 주셨는데 사실 오늘 녹화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제가 왜 죄송합니다. 우리 박진중 기자가 그 유독 그 멘트 하나가 이게 좀 힘들어가지고 녹화가 좀 제법 오래 걸렸는데. 원래 법의 취지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원래 법 취지가 횡령이나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의 경영 활동을 막자는 건데 이런 해석이라면 재벌 총수들은 앞으로도 다 빠져버리겠죠. 빠져나가겠죠. 다시 가겠습니다. 이런 해석이라면 죽겠지. 네. 또 다 추억이에요. 예. 너그럽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죠. 내가 외웠어? 그 멘트를. 자, 오늘
저희가 다뤘던 이야기는 뭐 정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도 또 연관이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사실. 그 재벌 총수들에게만 유독 관대한 사법 시스템, 네. 이제 검찰과 법원 그리고 또 행정부의 얘기를 좀 다뤄봤는데요. 일단 제가 태광부터 좀 이야기를 했어요. 예. 취재하면서 어땠는지 좀 얘기를 드릴까요? 태광이 그러니까 큰 기업 삼성, SK 뭐 이런 기업들보다는 좀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관심들이 크게 많지는 않았는데 막상 들여다 보니까 계열사도 19개나 되고 정말 큰 회사인데 그 안에서 회장이 해먹었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해먹은 거죠. 예.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근데 그게 최근에도 여전하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 관련된 수사들이 검찰에서 있었는데 검찰에서 기소조차 안 되는 것들도 있었고 무혐의 받은 것도 있었고 약식 기소로 된 것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취재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막상 취재해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데 대기업에서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김치하고 와인을 그러니까 팔아서 아니 너무 이게 좀 자잘하잖아요 사실. 네. 근데 자잘한 줄 알았는데 너무 비싸. 일단 명품 김치가 너무 비싸요. 그 모 호텔 김치가 제일 비싼 걸로 유명하거든요. 네. 거기보다 좀 더 비싸게 판 거죠. 그 당시에 조사 결과도 이제 비교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김치, 고급 김치랑 다 비교했는데 그거보다 재료가 좋거나 맛이 더 좋은 것도 아니지만 가격만 비싼 것들. 그러니까 이거 밑에 계열사 입장에서는 안 살 수가 없는 거고 강매니까. 그렇죠. 와인도 마찬가지고. 네.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회장님의 쌈짓돈으로 가기가 되게 쉬운 구조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그렇다 보니까 또 강매가 되고. 근데 이게 만들 때도 좀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김치 만들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김치를 만드는 시설조차 적법한 허가 시설이 아니라 골프장 안에서 이렇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캐디들 시켜갖고 처음에 김치를 만들기 시작했다. 캐디분들을 동원해서.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 시작한 김치가 이제 규모가 커지고 주문량이 이제 계열사한테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양이 많아지니까 주변에 이제 어떤 위탁을 했는데 그 위탁 시설도 규정 안에 들었던 시설이 아니다라는 조사가 있었죠. 뭐 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선불도 많이 할 수 있다고는 저는 일단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문제가 이 와인이 조금 그 검색 사이트나 이런 데에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와인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와인 사셨던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이제 계열사 대표였는데 직원 시켜서 검색했더니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어떤 직원이 찾긴 찾았는데 자기는 10만 원에 샀는데 그 와인 7,000원으로 올라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뭐 천차만별일 수 있지만 그렇지 뭐 그 생산 연도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와인 가격은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가 뭐 와인 좋아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시겠지만 10만 원 정도면요 상당히 고급 와인입니다. 그렇죠. 뭐 요즘 2, 3만 원만 넘어가도 좋은 와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제 7,000원짜리 근데 그게 10만 원에 받았다. 라고 이제 그 당시에 검색했을 때 직원이 얘기했답니다. 사실 이게 문제가 된 거는 일감 몰아주기인데. 그렇죠. 보통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면 뭐 이를테면 무언가 제조하는 업체, 기업에서 그 제조하는 업체 제조물, 상품을 어차피 날라야 되니까. 그렇지. 운송업체에 그 운송을 맡긴다. 그래서 뭐 일감을 갖다가 그 운송업체에 몰아주는데 그 운송업체가 뭐 이를테면 재벌 회장들의 뭐 사기업 같은 그런 구조여서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일감 몰아주기라고 조금 이거 참 민망합니다. 제가 이호진 전 회장님처럼 이렇게 돈이 많았다면 이 김치를 그걸 만들어서 그냥 주지 않았을까 직원들에게. 그렇죠. 정말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얼마나 고맙겠어요 직원들이. 와인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그냥 다 주고 이랬으면 미담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영준 데스크는 부자가 못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걸 다 나눠줄 생각을 하시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재산이 1조 6천억이 되려면 이거 우리 와이프가 보면 안 되는데. 그 차이인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이 티시스라는 이 계열사 뭐 지금은 뭐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지금은 그 계열사로 있습니다. 여전히 있는데 지분 정리만 좀 됐습니다. 당시에는 이호진 전 회장의 가족들이 다 나눠서 100%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정도 경영을 하겠다는 명목하에 지분들을 다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희가 그걸 좀 봤거든요. 재무제표를 분석해 봤는데 여전히 계열사에서 받는 업무들, 그러니까 특수관계
회사가 주는 매출이 높더라고요. 계산해봤더니 한 70% 정도는 여전히 여전히 매출이 높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태광 측의 반론은 소개를 좀 하고 갈 텐데요. 일단 태광 측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 와인이건 김치건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다. 이건 적법한 계열사 간의 거래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과징금이 부과됐거나 하는 것도 지금 행정소송을 통해서 적법성을 다투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일감 몰아주기 얘기할 때는 주로 건설 쪽에서도 참 얘기 자주 많죠. 나왔던 예, 아이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계열사를 하나 둬 가지고 뭐 이렇게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거는 그쪽으로 다 이렇게 해준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였는데 정말 와인이나 김치는 이 상상을 초월해가지고 근데 이게 액수가 제법 다 하니까 꽤 되더라고요. 예, 꽤 됐습니다. 양도 엄청 많고요. 512톤 정도였던 것 같아요. 500여 톤. 500여 톤을 생산했고 대부분 다 계열사에서 샀는데 그게 한 90여억 원? 뭐 그 정도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문제를 삼은 건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취재를 시작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황당하게 이호진 전 회장만 혐의가 없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힘든. 그렇죠.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차명 주식. 네, 그렇습니다. 차명 주식과 관련해서도 다 냈다. 근데 얼마를 냈는지는 밝힐 수 없다. 예. 이것도 사실 검찰 쪽에서 조사해보면 사실 나오는 건데. 그렇죠. 다 나오고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만나고 취재했던 변호사는 우리 일반인들은 500만 원만 넘는 그런 벌금을 받아도 재판으로 넘긴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호진 전 회장은 이 사건으로 3억의 이제 벌금을 내게 되는데 전혀 재판을 안 받고 약식 기소라고 넘어간 거거든요. 그 얘기도 있던데요? 그 황제 접견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바로 전에 좀 전에 이제 확인을 한 건데 국회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호진 회장이 2018년 12월에 이제 다시 재수감이 된 이후로 변호사를 얼마나 만났냐 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총 횟수가 477회래요. 근데 저희가 계산해봤더니 2018년 12월 이후로 지금까지 형을 살고 있는 기간이 한 900여일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휴일 빼고 900여일이 안 되니까 이틀에 한 번은 변호사를 만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입에 담기 좀 민망합니다만은 그 변호사들이 이런 그 기업 총수들이나 이런 분들 거의 그 비서처럼 그런 걸로 집사 변호사라고 하죠. 그런 얘기들이 또 사실 있었잖아요. 근데 477일을 그래서 이제 서초동에 뭐 지금 이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제 접견 변호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구치소에 계속 매일 가서 기업인들이겠던 뭐 이 소위 말하는 의뢰인들하고 말동무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이제 그 구치소 방에 안 있고 나와서 접견실에서 이런 이제 조금 편의를 봐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죠. 참. 그래서 2019년인가 한번 논란이 됐었어요. 황제 접견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저는 여전히 그럴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본 건데 여전히 그랬다. 여전히 그랬다. 의심은 또 확신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이어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뭐 가석방이 돼야 되냐 안 돼야 되냐 때부터 뭐 워낙 정치권부터 논란이 많았던 인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삼성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실 뭐 가석방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게 당시 법무부의 입장이었고 그거는 뭐 사실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게 60%를 넘기면 가석방 요건이 뭐 되는 거다. 뭐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근데 이제 바로 출근하셨더라고요. 특경법이죠. 특정 경제 가중처벌. 그걸 위반한 이제 기업의 경영자, CEO 등 그쪽에서 이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그 이제 자기가 맡은 분야의 경영 활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바로 그날부터죠. 그날부터 이제 본사로 출근을 하면서 그리고 또 240조 원이라는 아주 큰 결정을 하면서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지금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240조 원을 푸는데 오너 내지는 역시 총수가 그 결정을 안 하고 그 돈을 어떻게 누가 함부로 움직이겠어요. 사실.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번 아이템을 다루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문제잖아요. 비단 이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봐주기 논란, 이중잣대 논란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뭐 어떤 분편처럼 그때마다 벌떼처럼 사실은 예전에는 보도도 나오고 비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전반적으로 언론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좀 무덤덤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지겹더라도 누군가 한 곳 정도는 비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아이템을 다루게 된 거죠. 전에 제가 PD 수첩 내레이션 했을 때도 그런 아이템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그 공식이 있잖아요. 1년 6개월에 3년. 그러니까 1년 6개월,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 다음에 3년에 5년. 네. 예,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맨날 그 드라마나 이런 패러디에서도 많이 합니다만은 무조건 일단 휠체어에 앉으시고 이제 마스크를 쓰시고 아픈 채로 이제 들어가셔서 나오셔서는 바로 차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서 내려가시는 그런 이 재벌 총수들의 모습들 우리가 정말 클리셰처럼 뭐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되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제인 거죠. 예, 그리고 더 안 좋은 문제인 거죠.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거니까. 저는 이번에 조금 놀랐던 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형이 확정된 게 아마 1월일 거예요. 네네. 1월에 확정되자마자 언론에서부터 군부를 떼기 시작합니다. 가석방 되느냐, 특별사면 되느냐. 그렇죠.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언론들에서 가석방이 돼야 될 이유 또는 뭐 면죄부를 줘야 될 이유를 계속 이렇게 언론에서 먼저 맞습니다. 조건을 조성해주고 결국 예상대로 8.15의 가석방 이런 식의 흐름이 조금 문제는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론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오케이라고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 반대하는 분들도 시민단체부터 뭐 변호사 단체들도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수의 언론들이 여론은 석방을 원한다라는 식의 기사를 정말 끊임없이 재생산을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꼭 나와야 되는 것 같은 뭐 이런 분위기 자체를 만들었던 거는 사실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격한 법 집행,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모두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뭐 예외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들도 굉장히 강했지만, 그렇죠. 또 이제 우리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한번 구속이 됐다가 나온 전력도 있고, 특히 이제 대만의 TSMC인가 그 대만 반도체가 규모 면에서 삼성전자를 이제 추월을 해서 아예 따돌리는 상황이었고, 또 미국에서 갑자기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고 미국 바이든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고, 딱 그런 시점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들은 지금 반도체를 잡겠다고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저렇게 뛰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총수를 지금 저렇게 가둬놓고 있으면 게 맞는 거냐라는 것들이 아마 여론화 되게 많이 됐다고 저도 이제 보이더라고요. 뭐 기사도 그런 기사가 있고 또 댓글도 그런 댓글이 있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그 사면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국민 여론이 거기까지 오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아마 그걸 지켜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마 정부에서도 기회비용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는 국민들도 있고 또 그와 반대의 또 주장을 하는 국민들도 있으니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또 박진준 기자가 오늘 보도한 것처럼 이게 선례가 될까 봐.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이제 저희가 전문가들 만나보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차라리 당당하게 취업 그 제한을 풀어달라고 신청하고 절차대로 밟아서 그걸 이제 판단은 뭐 법무부에서 하겠죠. 그래서 절차대로 밟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과정을 거치면 좋지 않았겠냐. 이거는 뭐 법 위반도 아닌 것 같고 법 위반인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무보수니까 뭐 그런 상황이니까 거 아니냐. 약간 겸연쩍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천하의 이재용 부회장이 등기 임원이겠어요? 등기 임원이든 아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 그리고 그 정도 월급은 안 받으셔도 되죠. 주식이 다 자기 건데 지금 뭐 최대 주주인데. 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출입증은 어떻게 줄까? 얼굴이 출입증은 어떻게 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자동으로 모르겠네. 전화 이렇게 출입카드 되지. 네. 자동으로 열리겠죠. 자동으로 열리겠죠. 그리고 이제 이중근 회장 이 인물은 조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또 인터뷰를 하러 전문가들 많이 만나 뵀는데 다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이 회장님 참 죄질이 안 좋아요. 이게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제 마치 회사 돈이 개인 돈인 양 그것도 용도가 다양합니다. 막 개인 책 출판을 위해서 쓰고 아들 밀어주는 데 쓰고 또 매제 뭐 세금 대신 내주는 데 쓰고 그리고 사실 뭐 재판에서는 이제 무죄가 나왔지만 부영이 만든 임대주택. 아파트 임대주택들의 그건 문제가 컸죠. 시공 문제. 부실 시공 문제. PD수첩에서도 한번 다뤘던 주제인데 뭐 그런 문제들까지 사실 여러 가지가 좀 얽혀 있는 뭐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중근 회장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에게 가려서 이게 워낙 그 가석방 이슈가 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들을 하지만 워낙 큰 이슈가 있으면 다른 것들이 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이슈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분은 되게 조용히 아싸 이러면서 조용히 그냥 나오셨는데 아니 이분도 사실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저는 이분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알 수 없는 이유로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무부에도 기자들이 뭐 많은 언론에서 요구했는데 제대로 답을 못했죠. 그러니까 이분도 뭐 똑같이 뭐 60% 이상은 하신 수용 생활을 했으면은 뭐 이렇게 대상자이기는 뭐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임대주택 부실 시공은 정말 진짜 제일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피해자들도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 일단 민사 소송으로 제기한 그 건수만 200건입니다. 그 부영 임대주택의 문제는 부실 시공의 문제도 있지만요. 제일 큰 게 매년 임대료를 5%씩 올리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보통 우리 집값이 그렇게 5%씩 오르진 않거든요. 그 임대료가. 그렇죠. 또 서민들이 거기 가서 사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48만 원 정도였던 이 월 임대료가 5%씩 매번 오르니까 한 10년 지났더니 100만 원이 넘어가요. 복리 계산이 되니까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임대주택인지 아니면 고급 월세인지 그게 이제 이분들한테 큰 문제였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부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임대료 수익이 들어왔고 이걸로 우리 광화문에 모 회사의 본사도 그냥 확 사버리시고 이게 부동산 시장에 큰 손으로 이제 등장하셨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있었죠. 이건 무슨 그 여의도에 있는 콩국수 집도 아니고 매년 여름마다 500원씩 올렸잖아요 거기. 이거 무슨 임대주택 임대료를 줄을 하도 쓰니까 그렇지. 가격을 올려서 좀 손님을 못 오게 하려고 했던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거기 생각이 났네요. 매년 여름마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여름마다 500원씩 올렸던 기억이 나서 제가. 그래도 갑니다 저. 맛있죠? 비교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뭐 당장 오늘 이야기는 해결책을 저희가 무슨 찾아보자는 건 솔직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아까 우리 S6 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도 요새는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거 문제 있습니다라고 한 번은 다시 한번 되짚는 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어느 부분은 그분들이 뭐 경제적으로 뭐 대한민국 경제에 뭐 기여했다, 뭐 이바지했다, 뭐 부인하진 않겠습니다만. 그걸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법 앞의 평등이라는 건 법의 가장 1번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제대로 지켜줘야 하지 않나 이런 좀 안타까움이 또 있었던 아이템이었습니다. 저희 다음 주 쉬어요. 네. 추석 연휴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새로운 MC와 함께 저희 이름 말해도 되나요? 아니요, 김모 MC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티저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도 오늘 그 처음으로 이제 스팟 같이 이제 예고 나갈 거 그 새로운 선배와 함께 찍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오실지도 많이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조금 댄디한 분위기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댄디하죠, 댄디하고 토스트 모던하다고.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성장경 MC나 뭐 이런 분들은 토스트 모던은 좋은 얘기 맞아요? 뭐 저 아무거나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롭게 오실 MC도 기대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추석 잘 보내시고 그리고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징 갑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저희는 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아, 녹화를 할 때 이렇게 한표했어 가 있지 않는 사람 처음이야. 야, 녹화를 할 때 이렇게 좀 해보지. 오늘 진짜 힘들었어.